통상법 26강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유럽 EU의 통상기구, 주요 통상기구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이제 그 통상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앞전에서 이제 리뷰를 해봤고요. 그래서 EU의 어떤 통상기구는 아까 또 앞전에 또 이야기 드렸습니다. EU라는 것은 정치 경제 공동체다라는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공동체는 거의 대부분 경제를 위한 공동체인데 EU는 정치적인 것까지 하나의 공동체를 이뤘다. 그래서 EU 대표부가 있고 EU 의회가 있고 또 사법기관을 가진 EU 사법재판소가 있고요. 그 다음 집행부가 있고 강요회의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다시 한번 리뷰하면 EU는 이제 그 52년이었습니까? ECSC 즉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로부터 시작을 했다. 그죠? 석탄 공동체라는 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다시 전쟁을 발발할 그런 우려가 있다는 그런 항상 그 긴장감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를 중심으로서 프랑스가 이제 EU에서 그 당시에 독일로부터 파리가 점령당하고 그죠? 그러는 것처럼 이제 그거 했죠. 정말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감정의 골이 깊은 나라인데 역으로 프랑스가 앞전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EU를 독일을 역으로 아이러니하게 키워준 그냥 뒀으면 독일이 지금의 독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당시에 이제 어떤 경제라든지 EU에서 소외시켜 버렸으면 지금 독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냥 독일은 단지 전범국으로서 그 다음에 전쟁에서 패한국으로서 그냥 소위 하기에는 뭐 찌그러져 가지고 지금의 뭐 북유럽의 어떤 경제 수준 정도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걱정을 한 나머지 너무 과민방능을 해가지고 프랑스가 이제 유럽 석탄 경제 공동체를 51년에 이제 그 로마 조약을 해가지고 그걸 하자 이렇게 된 거죠. 로마 조약이 아니라 이제 그 자체를 이제 끌어들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하다가 조금 있다가 보니까 57년이 돼서 보니까요 별 문제가 없어요. 별 문제가. 그래서 뭐 잘 관리하고 이거 뭐 전쟁을 가만 보니까 전쟁을 할 기미가 없어요. 그리고 전쟁을 할 여력도 없을 거예요, 독일이.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독일 내에서도 이런 이제 그 자기 나치즘에 대한 어떤 그 안티 이모션들 그죠? 반 나치즘, 안티 나치즘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났죠, 그죠? 일어나고 이제 나치즘의 일부가 이제 피의 순수성 이런 걸 하나를 모토로 내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피의 순수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유대인들의 이제 그걸 갖다 그걸 유대인들이 하나의 타겟이 된 거죠, 그죠? 타겟이 돼서 그것으로 하나의 아젠다로 전쟁을 이제 끌어나가는 하나의 이제 히틀러가 하나의 구심력으로 작용을 한 거죠. 하나의 이념을 만든 겁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우리가 공산주의 이념과 이제 자본주의 이념 이런 것들이 있듯이 하나의 이념을 만든 거죠. 그 이념에 모두 다 이제 매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전쟁을 치르고 나니까 너무나 많은 범죄 행위들이 있었다. 반인도적인, 반인간적인. 그러니까 이제 독일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각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일은 이제 그 이후에 사실은 그 유태인에 대한 학살에 대해서 독일 총리가 그 유태인들의 어떤 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일본은 그러지 않았죠. 일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과거 청산의 어떤 그런 그 모습들이 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데다가 그 유럽 그 공동체로 석유 공동체로 들어와서 있다가 이제 57년에 이제 EEC 경제 공동체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67년에 EC로 넘어갔고요. 이러한 이제 발전 과정을 거쳐서 94년에 이제 EU로 됐습니다. 그죠? 자, 어쨌든 이제 근본적으로 EU는 이제 그 EU 대표가 EU 회원국에 대한 통상 정책을 갖다가 결정해서 이것을 다자간으로 모두에게 적용해서 어떤 공통의 어떤 통상 정책을 갖고 있고요. 뭐 그러지 일일이 세세하게 되지 못한 거는 이제 각자 회원국들이 하고 있지만
컨트레스를 모두 뭐냐? 공동의식을 갖고 있다. 그것이 이제 정치 경제적인 공동체로서의 이유의 특성을 바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후의 주요 기구를 한번 보면요. 일단 이제 유럽 이사회가 있습니다. 통상기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러피언 카운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사회는 EU 회원국의 정부 수반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EU 집행위원장이 참석하는, 우리 집행위원장이라는 소위 하기엔 EU를 대표하는 대통령입니다. 그죠? 자, EU의 발전과 정책 등 기본 방향을 논의하는 협의체 성격의 기구입니다. 그래서 유럽 이사회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협의 사항이 실질적으로 EU의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협의되는 부분에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정책을 제시하는 거죠. 그죠? 단일 EU법, 그러면 SEA EU, EU의 공식 기구로 되어 1년에 2회 이상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기네들이 이제 어떤 사안이라든지 직접적인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년에 2회 이상 개최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요이사회. 강요이사회는, 요거는 각부의 미니스트리. 미니스트라는 것은 장관급이죠. 그래서 장관급 이거는 이제 EU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그죠? 이거는 실질적인 입법기관이다. 실질적인 입법기관이다. 그죠? 각 회원국을 대표하는 15인의 강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인의 강요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강요이사회, The Council of Ministry다. 자, 요거는 최고 의사결정기구고 국회에 해당합니다. 입법기관이다. 그죠? 그래서 각 회원국을 대표하는 15인의 강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강요이사회를 좀 더 보면요. 이 강요이사회의 주요 결정은요, 회원국의 외무장관들이 주로 참여하죠. 일반 이사회에서 주로 이루어지지만요, 사안에 따라 재무장관 이사회, 농업장관 이사회 등 25개 전문 분야의 이사회도 소집이 됩니다. 그죠? 소집이 된다. 강요이사회 의장은 각 국가별 정해진 순서에 따라 6개월씩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요이사회는요, 입법권요, 그 다음에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다.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대한 의결권을 가집니다. 집행위원회 이렇게 집행합시다 하면, 집행위원회는 우리 행정부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행위원회도 집행에 대해서는 국회의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죠? 강요의사의 결정은 단일 유로법과 마스트리히트 그죠? 조약에 의해서 유럽의 공동 결정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유럽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배웁니다. 강요이사회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자, 강요이사의 의사결정은 서한별로 단순 다수결, 만장일치, 가중다수결 중 한 가지로 서한별로 합니다. 서한별로로 이루어지지만 단일 유럽법에 의해서 만장일치제는 거의 폐지되고요. 그 대신 다중 다수결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럼 그게 다수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다수결, 그죠? 다중 다수결. 자, 다중 다수결 방식이 어떤 거냐면, 각 회원국의 인구 비례에 따라 부여된 투표권을 행사하는 거죠. 인구 비례에 따라 가중된다는 거죠. 가중된다. 한 표라도 이 사람이 인구가 많으면은 1.5표로 해가지고, 그죠? 그렇게 이제 하는 걸 이야기하겠죠, 그죠? 그래서 다중다수결이다. 가중다수결이다. 미안합니다. 가중다수결 방식은 각 회원국의 인구 비례에 따라 부여된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강요이사회에서는 대외 통상 문제와 관련하여 반덤핑, 상계관세 등에 관한 최종적인 보복 조치의 결정권을 가집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상무부에서 가졌죠. 그죠?
조사는 국제무역위원회에서 했고요. 자, 긴급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권을 가지고 있다.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이에 대한 재심권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통상정책수당에 대한 보복 조치도 강요이사의 권한인사한다. 내가 그 안쪽에 아주 안쪽에 그 이빨을 하나 그걸 해서 치료를 해가지고 지금 조금 그 발음이 조금 부정확합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집행위원회 보면요. 자, 강요이사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겠죠. 자, 집행위원회는 Commissions of European Union, Commission, 집행한다는 뜻이죠. 자, Commissioning 하면 운전하다, 시동하다 이런 뜻이 되고, Commissions이라면 집행하다 이런 뜻이죠. 자, EU 그 집행위, Commission of European Union은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고 이사회에 대하여 뭐냐면은 각종 법안을 제출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사회에 대해서 각종 법안을 갖다가 제출하고요. 집행위원회는 이사회 결정된 사안을 집행하고 각종 법안을 제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외 통상의 협상권하고 긴급조치권을 행사하는 소위 EU 행정기관으로서 이거는 긴급조치권, 협상권, 대외 통상 협상권, 그다음에 긴급조치권을 행사하는 소위 EU 행정기관이죠. 즉 유럽위원회, 유로피언 커미션, 유럽위원회라고도 하며 브뤼셀이 본부가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의 특징이 이렇다. 자, EU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한다. 그죠? 이사회에 대해서 각종 법안을 갖다가 제출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대외 통상 협상권, 그 다음에 긴급조치권을 행사하는, 그죠? 긴급조치권을 행사하는 소위 EU 행정기관으로서 유럽위원회라고도 한다. 유럽위원회. EU 집행위원회를 다른 말로 유로피언 커미션이라고도 하고 커미션 오브 유로피언 유니언이라고도 합니다. 자, 집행위원회 위원은요.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독일, 스페인 각각 2명씩.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보다 더 가중 다수결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은 각 1명씩 지명하여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원국들은 출신국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EU를 대표하여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회원국과 집행위원회가 협의하여 지명합니다. 그죠? 근데 집행위원회는 EU 예산 및 집행 등 행정권과 입법 제한권, 여기 아주 키겠죠. 그죠? 그래서 행정권과 입법 제한권을 가집니다. 그죠? 국제사회에서 EU를 대표하여 협상을 하기도 하고요. 또한 회원국이 EU의 결정에 위반되는 경우는 벌금을 부과하고 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권한도 EU 집행위원회가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여기 다시 EU의 예산을 집행한다. 그죠? 행정권과 그 다음에 입법 제한권을 가지고요. 이사회에 입법 제한을 하죠. 법률을 제한하죠. 그 다음에 법률을 제출한다. 자, 국제사회에서 EU를 대표하는 협상을 하고요. 자, 그래서 회원국이 EU 결정에 위반하는 경우는 벌금을 부과하고 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진다. 자, 또한 집행위원회는요, 대외 통상법의 집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행위원회를 잘 알아둬야 되겠죠. 예컨대, 그죠? 통상 문제에 관하여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고 상대국의 상품에 대한 덤핑 조사 절차의 개시와 중단이나 잠정적인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 등에 관한 권한. 그러면 미국의 행정부와 거의 비슷한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죠? 또한 집행위원회는 이사회가 결정하게 될 통상 규제 조치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사회는 위원회가 제안해온 내용을 수정 없이 승인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수정 없이 승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의회, European Parliament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차이입니다. 의사결정기관, 보통 유럽의 의회는 의사결정기관을 갖는데, EU는 아까 의사결정기관을 EU 이사회가 갖도록 했죠. 그래서 그 15인으로 구성된 EU 의사회가 막강한 의사결정기관을 갖도록 그렇게 해놨다는 게 특징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기관은 없다. 이게 결정적인 이제 하나의 특징이겠죠. EU 집행위원회가 제출하는 법률과 예산을 심의 수정하고 또 강요이사회의 주요 결정 사안에 대한 자문을 하는 등 유럽 시민 전체의 대변기관이다. 이렇게 대변기관이다. 유럽의회가 대변기관이다. 자, 그래서 이제 유럽의회는 의사결정권을 갖지는 못합니다. 자, 그렇지만 EU 집행위원회가 제출하는 법률안과 예산안을 심의 수정한다. 심의하고 수정하고, 그죠? 또 강요이사회의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한 자문을 하는 등 유럽 시민 전체의 대변기관이다.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냥 대변기관이다. 요 정도로. 자, 유럽의회는 회원국별로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 임기 5년의 위원으로 구성되며요. 그 다음에 본부가 있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1년에 한 번씩 의원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의원총회를 하고 5년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그죠? 회원국별로 직접 선거. 자, 유럽의회가 입법권은 없습니다. 그죠? 입법권은 없지만 입법권은 이제 집행위원회에서, 그죠? EU의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그죠? 집행위원회의 집행위원회에 대한 불신임권과 예산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집행위원회의 예산은 유럽의회에서 가지고 있고요. 집행위원회에 대한 불신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 유럽의회는 강요이사회가 승인한 입법권에 대한 공동결정권을 가지게 되는 등 기능이 더욱더 강화되었습니다. 강요이사회가 승인한 입법권에 대한 공동결정권, 그죠? 그래서 이제 결정권을 갖다가 가지게 된다. 이렇게 되죠. 강요이사회가 승인한 입법권에 대한 같이 강요이사회와 같은 이제 권한을 가지게 됐다. 자, 유럽 각국은 새로운 정치 경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1992년 2월 여기에 마스트리히트가 네덜란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통합과 정치 통합으로서 발전을 도모한 소위 EU 조약, 그죠? 1992년에 마스트리히트에서 EU 조약, 그죠? Treaty of European Union (TEU), 즉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조인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EU 조약은 12개 회원국이 비준해서요. 1994년 11월 1일부터 발효됐다. 11월 1일부터 발효됐습니다. 따라 이 시가 새로운 EU로 개칭되어야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EU 주요 통상 기구를 보면요. 자, 이제 EU 조약은 기본적으로 종래 이시 조약이죠. 자, 즉 공동시장 내 교역 및 경제 발전을 촉진한다는 목표를 따르면서 추가적으로 단일 통화 도입, 그 다음에 경제 통화 동맹 완성, 그 다음에 공동 외교, 안보 정책의 수행, 공동 시민권제의 도입, 사법, 내무 분야의 협력 정진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유럽 사법재판소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법재판소는요, European Court of Justice라고 합니다. 그죠? EU의 최고 사법기관입니다. 그죠? 룩셈부르크에 두고 있습니다. 자, 사법재판소는 각 회원국에서 한 명씩 선임한 15명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 교대로 추가 선임한 1명 등 총 16명의 판사로 이제 저기 이제 이 사람들이 사실 이 독일, 프랑스, 이 영국, 프랑스 이 나라들이 결국은 뭡니까? 처음부터 이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를 리딩한 그런 그룹들이죠, 그죠? 1명 등 총 16명의 판사로 지금은 이제 조금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16명의 판사로 구성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법재판소의 판사는 출신국의 대표 자격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EU 입장에서 판결하고 사법재판소의 판결은 EU 기관, 회원국, 영내의 법인 및 자연인에 대하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그죠? 하나의 정치 공동체다. 하나의 나라로 한다 이거죠. EU 법은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 우선하여 자, 그래서 EU 법은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 우선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거의 뭐 주권 행사를 한다. 그래서 EU 법이 결국 EU 각 회원국의 주권 행사를 한다. 회원국의 국내법이 EU와 상치하는 경우 국내법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뭐 하나로 통일됐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EU 법은요, 규칙, 지침, 결정, 공고로 의견 4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중 이제 규칙, regulation, 규격이라 되어 있는데요.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집니다. 지침, directives와 결성, decision, 결정입니다. 결정. 많이 또 뒤에 탈자가 많은데요. 각각 지정된 회원국과 지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에게 구속을 가지고 recommendations, 권고나 및 의견, 즉 opinion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권고나 의견은 자 다시 규칙하고 규칙, 자 규칙은 regulation은 모든 회원국에 대해서 뭡니까 구속력 가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침하고 결정은요 각각 지정된 회원국과 지정된 법인 또는 지정된 누구 자연인에게 구속력을 가집니다. 그죠? 내지는 공고하고 의견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법재판소는 국제사법, 그 다음에 헌법, 행정법, 민법 등 모든 분야에서 재판소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죠? 국내에 있는 재판소와 같아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유럽 사법재판소는 그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합니다. 이 재판소에서 직접 제기된 소송, 그죠? 직접 소송과 또 각 재판소에 바로 해달라. 또 각 회원국의 법원에 제기된 소송으로서 유럽재판소의 선결을 받도록 회부된 소송.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정결소송에 대한 관할. 그러니까 이제 유럽재판소에서 이제 먼저 유럽법에 그래, EU법에 그래 되죠. 이러한 사항은 유럽재판소에서 먼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된 게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아닌 경우는 이제 각국의 각국의 어떤 이제 거기에서 재판을 받겠죠. 그렇죠. 또 EU 당국의 대외 협상권의 문제가 될 경우는 이에 대한 사법 심사를 하여 유권 해석을 내릴 권한다. 대외 협상권에 관한 문제가 될 경우,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이 하나의 사법재판소는 국제사법, EU 헌법, 리스폼죠. 그 다음에 행정법, 민법 등 모든 분야에서 재판소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죠? 그 국내 재판소라 보면 돼요. 자, 유럽 사법재판소는 그 독립성과 중립성 유지되고요. 직접 제기된 소송, 직접 세성, 여기에 직접 제기된 유럽 재판소에 각국 회원국의 법원에 제기된 소송으로서 유럽 재판소의 선결을 받도록 회부된 소송, 정결 소송, 정결 받아라에 대한 관할권을 가집니다. 그죠? 또한 EU 당국의 대외 협상권의 문제가 될 경우엔 이에 대한 사법 심사를 위하여 유권 해석을 내릴 권한도 EU 사법재판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든다면요. 대외통상법에 따른 EU 당국의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치에 대하여 덤핑 규제에 대하여 된 외국의 수출상이나 이러한 조치를 요청했던 EU의 산업계가 유럽재판소에 직접 취소소송을 제기해오면 이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합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치에 대하여 수출상이나
이러한 조치를 요구했던 산업계가 산업계라는 것은 반덤핑 하라고 하겠죠. 그죠? 그다음 수주장은 안 된다고 하겠죠. 그죠? 유럽 재판소에 직접 취소 소송을 갖다가 제기해 오면 이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EU의 수입상이 반덤핑, 상계관세나 긴급 수입 제한 조치와 같은 통상 규제 조치의 대상 품목에 대해서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수입상이 반덤핑 이런 것을 이제 당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대상 품목에 대하여 회원국의 법원이나 중재기관의 그 취소 소송 또는 부작위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하지 마라라고 그죠? 한 경우에 이들 기관이 유럽재판소의 선결재판을 요청하면 이에 대한 사법시정을 갖고 관할 법원에 환송해 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자, 그렇고 이제 또 봅시다. 자, 그래서 EU는요 종래의 이시조약, 로마조약에 따라 로마조약 있죠. 그래서 이제 57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시조약에 따라서 1968년 7월 1일에 관세 동맹을 형성하여 영내 관세를 철폐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개국에 대해서는 공동 관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유럽 연합 영내는 이제 안에 자기들 회원국, 여개국은 이제 회원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을 이야기하죠. EU의 공동 관세는 일반적으로 종과세 그리고 농산물과 석탄에 대해서는 종량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과세는 가격에 대해서 부여하는 거고요. 농산물과 석탄에 대해서는 양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는 공동 수입 부과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수입 부과금, 그죠? 그러나 석탄에 대해서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일부 회원국이 유럽 석탄 및 철강 공동체 조약, 그죠? ECSC에 따라 각 국별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석탄에 대해서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일부 회원국이 일부 회원국은 옛날에 이제 여기 52년에 ECSC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유럽 철강 공동체 조약에 따라서 각 국별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로 부과하고 있다. 석탄 및 철광석 통상과 관련된 ECSC 조약 71조는 회원국의 통상조약은 본조약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죠? 라고 하여 관련 분야의 대통상에 관한 권한이 전적으로 회원국에 귀속되어 있음을 그렇죠. 통상조약은 회원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다. 자, 다음에 보면은 자, EU는 관세협상 등 대외무역협상에서 회원국 대표 자격으로서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그죠? 그에 따라 관세 양을 위한 관세 허가 승인을 위한 관세 품목 승인을 위한 가트의 다자간 무역 협상인 1961년 딜런 라운드 이후 다자간 무역 협상에 EU가 독립적으로 협상에 참여하였다. 61년 딜런 라운드 이후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대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대표하면은 그 대표해서 협상한 것이 EU 회원국들 모두에게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는 서유럽 국가나 과거 식민지 국가들과 다양한 형태의 경제 및 통상 협정을 체결하고 관세상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또 1971년부터 일반 특혜 관세제도 GSP를 시행하여 개도국으로부터 수입된 제품을 민간 품목과 비민간 품목으로 구분하여 각 국별로 물량 한도 또는 수의 쿼터를 할당하여 특혜 관세를 적용했다. 그죠? 민간 품목하고 비민간 품목이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GSP 일반 특혜 관세 제도가 있죠. 그죠? 그래서 미국도 실시하고 있고요. 이게는 뭐냐면 이제 개도국에 대해서 이제 특혜를 주는 거죠. 관세 특혜를 주는 거죠. 우린 작년까지 이거 받았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GDP 11위였지만
이러한 특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특혜가 없어지면 우리의 어떤 통상 환경도 더욱더 좀 거칠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제 염려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특혜가 철폐되어도 뭐 특혜를 있으나 없으나 큰 문제가 없이 우리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산업 전반에 대한 발전이 있었다면은 또 뭐 큰 영향은 없겠죠. 그렇지만 이제 사실상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일반 특혜 관세제도 GSP는 개도국들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이다. 관세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나 EU는 1993년 EU가 발족한 이후로부터요. 종래의 FSP 제도를 변경하고요. 개독으로부터 수입되는 GSP 대상 품목을 EU 역내 시장 가격, EU에서 판매되는 가격 및 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이렇게 GSP로 해서 특혜 관세로 들어오면 아무래도 같은 상품이지만 가격이 떨어져서 역내의 기업들이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죠? 품목별로 관세를 차등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품목별로 봐가지고 좀 경쟁력이 없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조금 그걸 주고요. 근데 이제 경쟁력 국내 산업이 있는 국내에 이제 이런 경쟁자가 있는 경우에는 역내에 그거는 이제 관세를 갖다가 역내 산업이 저 뭡니까 피해를 받지 않도록 차등적으로 이렇게 이제 뭐 주겠죠. 그죠? 관세를 높인다든가. 한편 국가적 통상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무역장벽 제거 조치에 관해서는 뭐 뒤에 문제고요. EU의 반덤핑 및 상교관세와 그리고 원산지 규정 등의 중점적으로 한번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제 EU 반덤핑 규제는요. 자, 반덤핑하고 상계관세 봅니다. 1968년에 결성된 관세 동맹에 따라서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가트 제6조를 인용한 상계관세와 함께 채택된 것이 그 효시가 되었다. 그죠? 그래서 EU의 반덤핑 규정은 68년에 결성된 관세동맹 68년에 결성된 관세동맹에 따라서 과트 제6조를 인용한 상계관세와 함께 채택된 것이 상계관세와 함께 반덤핑이 상계관세와 함께 채택됐다. 효시가 되었으나 이후 1979년 동경라운드를 거치면서요. 동경라운드 1979년이잖아요. 그 협상 결과에 따라 개정되었다. 자, EU의 덤핑 또는 보조금 지급 여부와 관련된 조사는 역내 기업이나 또는 산업 대표 요청에 따라 집행위원회에서 수행합니다. 그죠? EU 집행위원회에서 그 결과에 따라 덤핑 또는 보조금 지급의 혐의가 있는 경우 잠정 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죠? 자, 이 결정은 잠정 관세를 부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집행위원회의 제의에 따라 강요이사에서 하게 됩니다. 강요이사의 최고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무혐의, 가격 인상, 약속 및 확정 관세를 부여하는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죠? 무혐의, 가격 인상, 약속 및 확정 관세를 부과하는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게 이제 집행위원회에서 해서 조사해가지고, 그죠? 이게 이제 결국은 위에 있는 강요이사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6개월) 이내에 잠정관세를 부과한 후 6개월 이내입니다. 자,
특히 덤핑의 경우를 보면요. 자, 집행위원회가 EU 역외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의 수출 가격이 유사 상품의 정상 가격보다 낮다고 판정, 즉 덤핑 판정이에요, 이게. 하고 집행위원회가 동상품의 수입으로 관련 EU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EU 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판정, 피해 판정이랍니다, 이거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정합니다. 두 개 판정합니다. 즉 덤핑 판정하고는 피해 판정을 합니다. 덤핑 판정이나 피해 판정을 하죠. 자, 이에 따라 EU 공동체 이익을 위한 보조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그냥 공동체 이익 판정이다. 이걸 공동체 이익 판정. 되는 경우 EU 이사회는 EU 집행위의 제의에 의해 품목에 대해 통상적인 관세를 부과하여 정상 가격과 수출 가격의 차이, 그래서 이것을 덤핑 마진이라 하죠.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요. 아까부터 마찬가지로 시장 가격을 초과할 수 없었죠. 미국에서도, 그죠? 어떤 벌칙금을 부과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시장 가격을 초과한다면 그것은 다른 의미의 어떤 보호무역이 되는 거죠, 그죠? 덤핑 마진도 수출 가격과 정상 가격, 시장 가격의 차이, 시장 가격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 안의 마진, 즉 실제 시장 가격과 수출 가격의 차이가 바로 뭡니까? 그게 이제 그 수출업자가 이득 본 가격이죠. 그 이득이 이제 보조금이나 반덤핑에서 이득을 본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 차익을 갖다가 회수하겠다 이거죠. 자, 공동체 이익은 광범위한 요소를 포함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수입품의 소비자 및 사용자의 이익과 공동체 시장 내의 경제 환경을 고려하고 있다. 그죠? 그렇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반덤핑 관세하고 상계 관세는요, 확정 관세를 부여하는 5년이 계속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뭐 아예 무효가 안 되는 거죠. 5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소멸됩니다. 알겠죠? 자, 또 같은 부분에 대해서 또 할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해 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재심 결과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글쎄요, 요거는 조금 틀리네요. 자, 특히 상계관세 부과 절차는 반덤핑 관세와는 달리 수출 기업이 약속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산지국 또는 수출국 정부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동의가 요구된다. 왜? 상계관세는 보조금을 주는 거기 때문이요. 자, 그러나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 문제에 대한 최종 보복 조치의 결정권이 강요이사회에 있기 때문에 여객으로부터 일방적이고 차별적인 판정 가능성이 높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자, EU에서는 상계관세 조치보다는 반덤핑 관세 조치를 보다 활발히 이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반덤핑 뭐 두 개나 아무거나 이용해도 결국 목적은 달성하죠. 자, 원산지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EU의 원산지 규정은 상품의 수출을 판정하는 기준에 관한 것이죠. 그죠? 일반적으로 규정을 담고 있는 비특혜 원산지 규정과 특혜 통상협정에 따른 특혜 관세 부여 관련된 특혜 원산지 규정, 뭐 FTA 특혜 원산지 규정 뭐 이런 거죠. 원산지 규정에 대한 공동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 어쨌든 간에 비특혜 원산지 규정과 그 다음에 특혜 통상에 따른 특혜 관세 부여와 관련된 특혜 원산지 규정. 특혜 원산지 규정은 FTA를 체결한 나라들인가 아니면 특별 협정을 체결한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원산지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비특혜 원산지 규정은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와 최종 제품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해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최종 제품의 실질적인 변화를 원산지 결정 기준으로 보고 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원산지라는 것은 앞전에 우리가 조금 했었잖아요. 그죠? 원산지라는 것은 완전히 그 성질이 바뀌어야 되는 성질. 실질적인 어떤 성격, 그 제조물의 어떤 완전, 목적이라든지 사용 가치라든지 이게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 바뀌었을 때는 그것을 결정적으로 바꾼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거죠. 그죠? 원산지를 본다. 그래서 이제 비특혜 원산지 규정은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와 최종 제품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해야 한다. 그죠? 이것을 이제 근본적인 변형을 이야기하죠. 최종 제품의 실질적인 변화, 그죠? 실질적인 변화를 원산지 결정의 기본으로 하고 있죠. 그죠? 그러나 이런 용어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합니다. 규정이 복잡한 체계로 자의적인 운영이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보호적인 통상수장으로 활용된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악유가 항상 생기겠죠. 그죠? 악유가 항상 생기면은 수입자와 수출자와 수입하는 국가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게 일종의 이제 보호무역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특혜 원산지 규정은 쌍무협정에 따라 특혜 관세를 적용하거나 또는 일반 특혜 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원산지 규정, 즉 일반 특허 GSP나 특혜 관세죠. 요거는 이제 특정한 협정을 맺은 FTA나 아니면 여러 기타 협정을 맺은 이러한 나라들 간의 어떤 무역에서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혜 원산지 규정은 일반적으로 어떤 제품이 여러 개의 특혜 대상국을 이동하면서 생성된 경우에 그래서 이제 이들 나라에서 창출된 모든 나라의 부가가치를 누적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통 나라가 이제 한 세 나라를 거쳐서 상품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특혜 원산지 규정이라는 것은 이런 세 나라를 거쳐서 들어올 때 일반 원산지 규정은 이걸 이제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냐 이걸 따지는 거죠. 근데 그거는 억수로 악유가 있겠죠. 이건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겠죠. 그죠? 근데 특혜 원산지 규정은 그 나라 중에서 그 나라들 영내 국가면은 그냥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에서 들어오는 것들 중에서도 그 나라 제품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결정적인 가치가 이제 바뀌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면은 인정된다면 대부분 특혜를 맺은 국가 협정을 맺은 국가들 사이에서는 그걸 또 쉽게 일반 비특혜 국가들하고는 달리 쉽게 인정을 해주겠죠. 왜냐면 그걸 인정해 주자는 취지가 바로 뭐냐면 FTA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서로 인정해 주자.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우회 수출이 될 수 있는데 우회 수출이 될 수 있는 이런 경우는 이제 관세 협정을 통해서 관세들 간에 이거는 이다 아니다 해서 그 어떤 그런 근본적인 왜냐면 수입되는 나라에서는 알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해서 이 제품이 그 관세나 그 세관을 알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갖다가 같은 협정을 맺은 나라에게 이제 그걸 서로 세관은 국가 간 국관이기 때문에 이제 서로 이제 알려주자 이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우회 수출 같은 경우는 방지를 하자. 우회 수출이라는 것은 협정을 맺지 않는 나라가 협정 맺은 나라의 특혜 관세를 이용해서 다른 나라를 경유해서 그쪽으로 수출하는 거죠. 그 나라를 경유해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왜냐하면 이제 특혜 관세의 경우는 좀 광범위하게 관세 특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산지 규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특혜가 있는 나라 간의 원산지 규정은 그 나라에서 수출이 됐다 하면은 일일이 따지지 않고 그냥 인정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라 제품이 아니더라도 그 나라 안에서 어떤 부족분이라든지 생산에 필요한 부족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퍼센테이지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작다든지 한 7%에서 10% 미만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결정적인 변형 즉 그런 것들을 이제 변명으로 해서 그냥 그 나라의 원산지로 인정해 주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원산지 규정은
굉장히 이제 향후에 굉장히 이게 이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좀 FTA 즉 양자간 FTA 그죠? 인접한 네이버링한 국가 간의 어떤 FTA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죠. 지금 그죠? 그래서 WTO 체제의 다자간 협정이 급속하게 이제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해관계가 있는 양자간 협정, 쌍무 협정이 지금 굉장히 이제 붐을 일고 있죠. 이제 이러한 쌍무 협정은 어떻게 보면은 체국대 원칙을 주장하는 체국대 원칙은 너희들이 쌍무 협정을 갖다가 맺었더라면, 자, 쌍무 협정이 없을 때도 어떤 특정한 국가에 대해서 뭡니까 그 특별한 혜택을 줬다면 그 혜택은 모든 국가에게 다 골고루 돼야 된다는 게 그게 이제 FTA, WTO의 정신이죠. 그래서 체국 대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적용을 할 것 같으면은 양국 간, 복수 간, 그죠? 양자 간 FTA가 체결될 이유가 없죠. 근데 양자 간 FTA가 체결되려면 WTO에 취지하려면은 요거는 그 국가 간에 서로 간에 체국 대우를 해주는 건데, 그러면 그거는 모든 국가에 다 전부 다 해줘야 됩니다. WTO 체제라면. 그러면 이게 결국은 양자 간 협정을 맺은 나라들은 양자 간 협정을 맺을 의미가 없겠죠. 아무리 이유가 없겠죠. WTO 체제 그대로 하면 되겠죠. 근데 맺었다는 것은 결국은 저끼리 하겠다는 이야기고, 그거는 WTO에서 안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WTO의 어떤 틀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자연적 WTO의 어떤 여러 가지 기능이 마비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너희들끼리 양자간 협정 FTA하고 그걸 다른 나라에 대한 적용 안 해주냐, 요구하는 나라들을 했을 때, 그러면 그건 명백하게 WTO 체국 대우 위반인데, 그럴 입장이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귀속되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양자간 WTO를 체계한 그 국가들이 그럼 WTO 체제를 가도 지지하겠습니까? 지지 뭐 할 수가 없죠. 지지하는 것 자체가 자신들이 맺은 FTA 자체를 부인하는 거죠. 왜? 그거 맺을 이유가 없죠. WTO라면은. 근데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WTO는 복수간, 즉 양자간 쌍무협정을 인정했었죠. 그죠? 그런 부분에는 농업 분야라든지 섬유 분야라든지 이런 건 예외적으로 정통적으로 열악한 어떤 각국이 모두가 우위가 조금 떨어지는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쌍무협정의 어떤 범위는 다자간에 전부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쌍무협정을 체결한 나라들 간에만 적용이 된다. 이런 것을 두고 부속서 제4에 그것을 넣었었죠. 그죠? 의정서에. 그런데 이제 이것이 지금 요거 최근에는 이제 굉장히 이제 악화와 양화를 구축해 버린 거죠. 그죠? 그냥 뭐 그냥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원산지 규정은 이러한 FTA 그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최근에 있어서는 양자 간의 FTA를 강화하기 위한 분야에서 원산지 규정은 굉장히 중요시되었다. 이건 누구한테서 만들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시되었다. 왜? 특별 어떤 관세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 범위가 크기 때문에 적용받고 적용받지 않고가, 그죠? 자, 그래서 EU는 비회원국의 수출업자가 역내 투자를 통해 현지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이것이 역내 무역 장벽을 회피하기 위한 단순 부품 조립 공장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 우회 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크루 드라이브 규정을 두고 있다. 스크루 드라이브 규정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스크루 드라이브는 나사 풀고 나사 쪼는 거죠. 이 규정에 의하면 외국 기업이 직접 투자를 통하여 성립한 역내 현지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이후산 부품을 50% 이상 부가가치 기준 생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역외산으로 취급하게 된다. 이게 뭐냐면 이제 로컬 컨텐츠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EU 상품을 50% 이상 어쨌든 말이야 사용하지 못하면은 이거는 뭐 그냥 조립 공장이다. 물론 자기네들 그거는 되겠죠. 자기들 그 저 뭐야 인건비는 되겠죠. 요즘 공장도 전부 다 그거 하니까.
자동화 이렇게 돼 있고 하니까 크게 뭐 인건비 뭐 이렇게 포션도 그렇게 많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이게 스크루 드라이버 규정이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역외산으로 취급한다. 스크루 드라이브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좀은 쪼을 수도 있고 왼쪽으로 좀 풀 수도 있죠. 풀어줄 수도 있고 뭡니까? 쪼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겠죠. 그죠? 풀을 수도 있고 너희들이 50% 만족하면은 너를 풀어주고 만약에 50%를 만족하지 못하면 쪼겠다 이거죠. 그래서 스크루 드라이브 규정이다. 이렇게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만약에 너희들이 이제 혜택을 받으려면 영내산으로 혜택을 받으려면 50% 채우고 안 하려면 50% 채우지 마라. 이런 이제 그거 있죠. 자, 일반적으로 국가가 모든 무역 거래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가는 이를 조정 또는 규제하는 대외 무역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것은 이제 대외 무역 관리법. 그래서 자, 그래서 거래에 대해 무역 거래에 대해서 대부분 국가는 조정 또는 규제하는 것. 규제하는 법이 우리 대외 무역법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Foreign Trade Control이라는 것이 바로 대외 무역 관리입니다. 그죠? 자, 무역 거래에 따른 재반 절차와 이를 규제 또는 지원하기 위한 각종 법규 제도적 장치로서 이른바 무역 규제를 일컫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대외 무역 관리라는 것은 무역 거래에 따른 재반 절차와 이를 규제 또는 지원하기 위한 각종 법규 및 제도적 장치다. 각종 법규 및 제도적 장치로서 이른바 무역 규제를 일컫는 것이다. 자, 함라면 1국의 국민 경제 발전과 더불어 자, 경제 내지 무역 규모는 확대되고요. 이에 따라 정부의 대외 통상에 대한 정책적 관여가 직간접적으로 증가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무역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 무역 관리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국가가 국제 수지 균형과 국민 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무역 거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대외 무역 관리는 결국 일국 통상의 핵심을 이루고 있죠. 이걸 대외 무역을 관리해야지 국제 경제와 국제 수지 균형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외환을 보유할 수 있는 거죠. 즉 대외 통상 규제는 역사를 통하여 사용되어 왔죠. 그죠? The technical of statecraft. 그죠? 여기서 통상정책, 즉 commercial price라는 것은요. commercial policy라는 것은요. 특정 경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국제 간의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자국의 무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을 말하는 거죠. 그죠? 자국의 무역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commercial policy다. 즉 통상정책이다. 이렇게. 이러한 통상정책은 국가 간의 통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개발, 시장개방, 그 다음에 market opening이죠. 그죠? 그 다음에 수입규제, the restraint of importing,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릴리즈를 위한, 완화를 위한 관세 인하, 비관세 장벽의 완화 등과 같은 재반정책뿐만 아니라 환율, 금융, 그리고 내수시장 확대 등 국내 경제정책까지도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그죠? 그건 마찬가지죠. 통상정책이라는 것은 자 이해관계 조정 통해서요 자국 무역을 갖다 극대화하기 위한 거죠. 자 그것은 시장 개방, 그죠? 수입 규제 완화 또는 관세 인하, 또 비관세 장벽 완화 같은 재반 정책뿐만 아니라 환율, 금융, 내수시장 확대 등 국내 경제 정책까지도 광범위하게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외 무역 관리라는 것은요, 관세 및 외국환 관리 하고요, 대외 무역을 규제하는 3대 주주를 형성하고 있다. 이것은 이제 대외 무역 관리라는 것은 관세하고 외국환 관리 이 대외무역 관리가 뭐냐 대외무역을 규제하는 3대 주주다. 외국환 관리, 즉 exchange control하고 그 다음에 관세, 그 다음에 대외무역 관리,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대외무역 관리는요,
무역거래상의 규제 대상을 실물적 측면에서 본 것입니다. 무역거래하는 것의 어떤 거래 대상을 실물적 측면에서 본 것이다. 자, 이에 반해서요, 외국환 관리는 이를 화폐적 접근에 적용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양자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역거래의 균형 발전에 있다는 것은 같다면,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통상정책의 건강을 이루고 있는, 대무역관리는, 그죠? 자, 대무역법에 의한, 대무역관리를 세 크게로 봅니다. 그래서 대무역법에 의한 수출입 상품 거래와 그 절차를 규율을 하는 것. 자, 대무역법에 의한 수출입 상품 거래와 그 절차, 관세법, 관세 절차, 또 외환관리법, 수입 대금 결제에 관한 규율을 근간하고 있다. 자, 그래서 대무역법, 관세법, 외환관리법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세 개가 큰 근간을 이루고 있다. 통상정책의 근간. 자, 이제 그 외에도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 및 산업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등 많은 통상 법률이 대외 통상을 관리하고 있다.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 및 산업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대외 통상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통상법은요. 국제성을 지닌 무역거래의 특성상 매우 복잡한 구조체제를 가지고 있겠죠. 다시 말해 통상법규는 공법과 사법에 걸치고 국내법과 국제법에도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전체로서 하나의 대외 통상체제와 통상질서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다. 그래서 어쨌든 대외 통상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자, 지금은 이제 한국의 통상법을 우리가 지금 학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EU에 이어서 한국의 통상법을 이제 학습하고 있고, 한국의 통상법의 3대 기준은 대외무역법, 관세법, 그 다음에 외국환 관리법 이렇게 돼 있다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기초에서 무역거래를 규제하는 기본구조는 무역거래를 규율하고 있는 자, 그래서 우리가 통상정책 기초하에서요. 우리나라 통상정책 기초하에서 무역거래를 규율하고 있는 기본법규로 무역거래에 관한 기본법규가 대외무역법, 그 다음에 불공정행위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관세법, 그리고 외국환 거래법 요 세 개라고 이야기했죠. 네 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에 관한 법률은 조금 두더라도요. 세 가지 근본적인 이제 대외무역을 규율하고 있는 법률은 대외무역법, 관세법, 그리고 외국환 거래법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외무역법부터 이제 한번 봅니다. 우리나라의 통상법, 통상관리법을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외무역법이라는 것은 대외통상에 관한 현행 기본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1967년 1월 16일에 개정된 무역거래법을 새로 개편해 1986년 12월 31일에 대무역부로 개정되었습니다. 1967년에 1월 16일에 개정된 무역거래법을 대무역법으로 이제 1986년 12월 31일에 86년에 이제 발효되었습니다. 제정되었습니다. 자, 이후에 수차례 개정을 거쳐서 대외 통상의 일반법으로서 그리고 기본법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통법의 목적은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국제수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 이것이죠.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규명. 그래서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대외 무역 부분 67년 1월 16일 날 무역거래법으로 제정돼서 86년에 이제 그 12월 31일에 이제 대외무역법으로 개칭됐습니다. 알겠죠? 그 이후에 여러 번의 어떤 개정을 거쳐서 대외통상 일반법으로서, 그죠? 기본법으로서 대통상을 규율하는 일반법이고, 그리고 기본법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은 대외무역을 진흥시키는 거고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그 다음 대외무역 진흥뿐만 아니라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는 거, 그죠? 그 다음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한다, 그죠? 국민 경제를 갖다가 발전시킨다. 국제수지의 균형, 통상 확대해서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한국통상법의 주요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외통상에 대한 기본법으로 처음 제정된 것은 57년에 무역법이 있습니다. 이전에 아까 이야기한 68년 무역법 이전에 57년에 또 뭐냐면 무역법이 있었는데요. 전문 18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 58년에 시행령과 무역위원회 규정, 그 다음에 뭐 쭉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나라 대외무역부 관리 체계를 이렇게 이제 갖추게 된 거예요. 이때 57년 무역법의 주요 골자로는요, 무역정책의 일원화 해야 되고, 무역계획의 작성, 그죠? 수출 장려정책, 수입정책, 자금 도피 방지책, 무역 절차의 관소화, 대외 신용의 확보 및 무역위원회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무역거래법으로 다시 무역거래법 68년, 그 다음에 대무역. 그럼 그 앞전에 이제 57년에 다시 무역법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제 발전된다. 발전 과정은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그냥 한번 스캐닝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방금 이야기했죠. 대무역법의 주요 내용은 통상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출입 거래, 수입 제한 조치 및 수출입 질서 유지, 그죠? 진흥도 좋지만 질서 유지가 돼야 되고, 그다음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한 것도 있고, 수출입 거래에 대한 것도 있고, 종래에 비해 이러한 것들을 종래에 비해 명료하게, 그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상의 진흥에서는 종합무역상사 등의 지정을 비롯하여 수출입의 제한, 그 다음에 통합공고, 외화 획득 등 원료 기재 수입, 그죠?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 수입, 그죠? 그 다음에 전략물자의 수출입, 그 다음에 원산지의 전략물자, 그죠? 원산지의 표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 국제통상과 관련된 주요한 제도를 한번 살펴봅니다. 자, 요거는 다음 장, 그죠? 다음 장에서 27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